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차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꼽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되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남권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가장 여러분들 핫 이슈죠. 5월 9일자 다주택자분들에 한해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여태까지 유예됐었는데 5월 9일 이후에 계약을 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양도세가 이제 중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락장으로 전환될지 아니면은 단기간 조정이 될지 중과나 규제 상관없이 바로 계속 상승장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또 생각보다 춥지 않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겨울 같으면서도 또 낮에는 봄 같은 날씨잖아요. 부동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여전히 더 세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강남과 같은 상급지는 급매도 나온다 그러고 하락장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날씨와 지금 부동산 날씨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6월 이후에 그리고 7월 이후에 그리고 2027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타이틀이 나왔어요. 다주택 압박 강남부터 식나 아파트값 하락 전환 분수령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세히 읽어볼게요. 강남구 상승률이 0%대 초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 송파 속도 조절이 뚜렷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하락이 아니라요.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강남 같은 상급지에서도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프 볼까요? 이 기사에 그래프가 정말 친절하게 써주셨는데요. 파란색이 강남이고요. 이 보라색이 이제 서울 평균이에요.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흐름을 가지고 온 건데 2025년에는 강남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압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작년 연말이 되면서 강남 상승률이 둔화됐고요. 서울 평균 상승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을 보면은 강남 상승률이 거의 0.02%, 서울 평균은 0.22%로 강남 상승률보다 서울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 폭이 낮아졌다는 거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강남 상승률이 낮아진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과도 있고 매물 규모나 보유세도 있고 금리, 입주 물량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유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주택자 압박 수위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서울 집값 흐름이 특히 이제 강남이 이제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잖아요. 근데 강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서울 집값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헬리오시티 같은 데는 최근 실거래가가 30억인데 가장 최근에 23억 실거래가도 찍히면서 이거 진짜 갑자기 급매 나오는 거 아니야? 하락장이 심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자세히 알아보면은 그게 특수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증여 물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5억, 6억씩 떨어진 물건은 안 나오고 있고 많이 떨어지면은 2억. 근데 대부분은 제가 현장 가보니까 실거래가 수준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고 그래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높게 나오고 있고 내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강남권의 현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627 대책부터 시작해서 97 공급 대책, 1015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는 대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1월 말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작년 말이나 1월 초까지만 해도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5월 9일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이 10억이에요. 내가 매수는 15억에 했다가 25억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이 이제 10억이죠. 그 10억 정도는 그 다주택자분들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50% 정도 내거든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시세 차익 10억에 양도세를 이제 5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팔면은 양도세가 이제 5억인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은 2주택자 같은 분들은 20%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 분들은 30%가 중과됩니다. 5월 8일 날 계약을
계약을 하면은 양도세를 5억을 내는데요. 5월 10일에 계약을 하면은 2주택자 분들은 양도세를 7억을 내고요. 3주택 이상 분들은 양도세를 8억을 내요. 나는 뭐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부동산이 나 혼자 보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가족과 연결돼 있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가 여보 이거 소식 봤어? 기사 봤어? 봤어. 5월 9일까지 팔면은 그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내는데 5월 9일 지나면 양도세 중과된대. 맞아. 근데 이거 안 팔면 양도세 안 내도 돼. 근데 지금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데 5월 9일 이후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냥 우리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안 돼. 나 이거 팔고 싶어. 그래서 이게 그 의견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5월 9일 이전에 팔려고 하시는 그런 금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하면은 양도세가 지금 다주택자 분들도 일반 세율로 되는데 5월 9일 이후에 뭐 5월 10일, 5월 11일 날 계약을 하면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이에요. 가격 둔화를 특정 발언 하나의 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책 불확실성 축소와 규제 지역 신호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압박을 계속 내고 있고 거래 관망세가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 상승률도 축소됐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금매도 나오다 보니까 강남 내려가면은 다른 쪽 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차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꼽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되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남권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버티는 거는 안 팔면 돼요. 보유세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안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죠. 버틴다는 거는 보유세가 높아졌을 때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내가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월 말, 6월 달쯤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죠. 근데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그 보유세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올 텐데 보유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자료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매물 증가나 규모나 거래 절벽 수준은 5월 이후 통계로 확인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심리 변화가 선행되고 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2월 거래량이 진짜 축소됐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데이터로는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거래량 데이터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한 달간 그 신고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계약을 하시면은 2월 말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이 되고 나서야 이제 2월 달에 그 거래량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봐야 좀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하락장 가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건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 실제 시장의 분수령은 5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중과 부하 이후 실제 매물 출회 규모, 보유세 개편 방향, 금리 경로, 신규 입주 물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서 조정이 단기에 그칠지, 추가 약세로 이어질지 갈릴 전망이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어요. 국민은행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지역의 상승과 하락 흐름을 통계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왜 이걸 국민은행에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주택은행에서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통합되면서 주택은행이 했었던 일을 국민은행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살펴볼게요. 저번 주에는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이제 은행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2월 9일자로 이제 통계가 발표됐고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한 번 더 이제 최신 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 지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이 강서구, 성남 수정구, 안양 동안구, 강북구, 지방도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 용인 수지, 광명 동대문, 성남 분당, 성남 중원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 성동구, 송파, 서초, 마포, 용산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리스트가 최근 상승률 상위권에 없습니다. 작년 말 상승률 상위 지역은 관악구, 광명, 안양 동안, 분당,
수지, 중원, 하남, 서대문, 강서, 수정.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용산 이런 상급지들은 상승폭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들의 상승폭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살펴볼게요. 숫자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로축은 2025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시기죠. 그리고 가로축은 서울 25개구의 지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뭐 붉은색도 있고 상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붉은색은 가격이 오르는 상황, 하얀색은 보합에 가깝다. 그리고 파란색은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요. 여기에 파란색은 없죠?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까지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상승폭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평균의 상승 흐름을 볼 때는 이 서울특별시 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 26년 2월 9일에 상승 지수가 0.32예요. 그러면 0.32보다 최근 지수가 낮은 지역은 서울 평균에 비해서 못 오른다는 거고요. 0.32보다 큰 지역은 서울 평균에 비해서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상급지들 한번 볼게요. 용산 0.13, 서울 평균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강남 0.09, 용산보다도 덜 올랐어요. 그리고 서초, 송파는 0.2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강남, 용산, 서초, 송파는 지금 서울 평균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낮은 거예요. 반면에 강북 0.6, 서울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같은 지역은 뭐 0.5부터 0.4까지 역시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강동구 0.38, 강서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가 0.74로 거의 서울 평균 2배 이상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에요. 관악구는 0.38, 그리고 영등포는 0.34 정도로 지금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강남권보다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뭐 강북구, 뭐 동대문, 서대문, 뭐 성북구, 뭐 이런 관악구 이런 지역들이 최근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 한번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볼게요. KB 매매지수고요. 파란색이 강남구, 그리고 주황색이 강북구예요.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지수입니다.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률이거든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 2월이죠. 2026년 2월의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2026년 3월의 평균 가격이 1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매매 지수는 11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 세로축에 있는 이 숫자는 비율입니다. 120이라는 거는 과거 대비 20%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2014년에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상승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이제 보합 수준이었어요. 근데 2014년 말부터 2019년까지 강남구의 상승률이 강북구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많이 올랐죠? 2018년부터 강남구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승폭이 둔화된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면에 강북구는 보합인 상황이죠. 이때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격이 조금 내려갔죠? 이때가 그 보유세 중과와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PPT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유세 중과가 나오면서 강남구의 가격이 하락했고요. 강북구는 큰 영향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2019년 보유분부터 이렇게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보유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보유분부터. 근데 그때 공시지가 6억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보유세를 중과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6억 정도면은 매매가로는 한 9억 정도 됩니다. 매매가 9억 미만 물건은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근데 강북구, 그러니까 2019년 정도의 강북구에서 매매가 9억 이상
이상 매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가 나와도 강북구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강남구는 일단 매매가 자체도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중과되면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죠. 물론 강남이나 서초, 송파,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보유세 중과된다고 해서 이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20, 30년 전에 그냥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남에 내 집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20, 30년이 지나서 은퇴 시점이 다가온 거죠. 근데 은퇴를 준비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거잖아요. 근데 향후 현금흐름도 이제 많지 않고 근데 난 여전히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도 없고 갑자기 난 가만히 있는데 보유세가 중과되네? 그러면 나는 은퇴해서 돌아가는 돈이 없는데 보유세를 매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야 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그건 안 팔면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보유세 중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북구의 상승폭이 강남구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강북구의 상승폭이 강남구보다 좀 더 가팔라요. 그러다가 22년 말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국이 이제 하락장으로 진행이 됐고요. 전세가 빠지면서 매매가도 빠지게 됐고 2023년부터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또 높은 상승을 진행하게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시점에 지금 같은 시점에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강남만 올랐고 강북구는 안 올랐으니까 상승장 초입부터 상승장 끝까지 보면은 누적 상승률은 강남과 강북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강남구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누적 상승률이 비슷했잖아요. 물론 상승폭은 좀 달라요. 똑같이 10%가 올라도 20억에서 10% 오르면 2억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20억에서 10% 오르면은 2억 오르는 건데 10억에서 10% 오르면은 1억 오르는 거거든요. 강남구에서 2억 오르는 것과 강북구에서 1억 오르는 게 지수에서는 똑같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강남구의 매매가가 강북구에서 무겁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이라도 상승폭은 강남구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측면에서만 접근하면은 강남구와 강북구의 상승률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2018년 말에 어떤 분이 이제 강남구는 이제 많이 올랐고 강북구는 이제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내 집 마련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 뭐 강남뿐만 아니라 뭐 분당, 뭐 성동, 용산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타던 차도 팔고 대출도 막 연끌하고 막 모든 걸 다 연끌해서 송동구에 집을 샀어요. 뭐 강남구에 집을 샀어요. 근데 내 회사 동료는 너무 연끌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차도 똑같이 유지하고 또 저축 금액도 좀 남겨놓은 상황에서 강북구를 매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좋은 곳에 매수하고 내 동료는 나보다 덜 좋은 곳에 매수했는데 실제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내 동료가 덜 좋은 지역에 매수했는데 가격이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실수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남구가 많이 올랐죠. 강북구는 강남구에 비해서는 덜 올랐고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의 이제 흐름은 강남 상승률보다는 강북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이유는 통화량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그 강남구와 강북구의 그래프를 설명드렸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지표를 하나 추가했어요. 이게 검은색이 통화량인데요. 그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통화량은 선형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강남구와 강북구의 아파트는 등락을 거치면서 통화량의 상승률과 비슷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통화량이 증가를 하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근데 강남구만 자산이냐? 강북구도 자산이고요. 강서구도 자산이고 노원구도 자산이고 창원 송산구도 자산이에요. 누적 상승률은 제가 강남구와 강북구가 최종적으로 상승 끝나고 보면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강남구의 상승률은 통화량을 앞질렀었어요. 결국 이제 통화량을 넘어섰잖아요. 강북구는 통화량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본질은요. 자산 가격은 결국엔 통화량의 상승 속도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산 가격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통화량 증가라는 큰 흐름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한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큰 방향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거겠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프를 했다고 해볼게요. 점프를 하는 단기간에는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규제나 정책 같은 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점프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흐름을 바꾸거나 단기적인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흐름은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고요. 자본주의에는 은행이 있고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남구든 강북구든 통화량이 상승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강남구는 이미 많이 따라갔고요. 강북구는 덜 따라갔어요. 그럼 앞으로는 강북구가 더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난 사이클에서도 보여줬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강북구가 강남구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률이 더 많았잖아요. 이 신호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통화량 증가 속도에 맞춰서 충분히 상승한 자산,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은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통화량이 상승률 대비 덜 오른 자산은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량 대비 가격이 얼마나 선반영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남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통화량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강남 아파트도 높아질 수 있겠죠. 다만 강북구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강남 상승률보다 강북구, 여태까지 관심받지 못했던 지역들의 상승률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강남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뭐 불과 한 달, 뭐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에 뭐 실거래가가 30억이면은 막 호가는 35억, 막 36억에 나왔잖아요. 막 3억, 5억씩 높여서 나왔어요. 근데 되게 부대끼실 거예요.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나는 자금도 있는데 실거래가 대비 높은 호가에 사기에는 되게 애매했던 거죠. 근데 그런 지역에 지금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거는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시기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강서구나 강북구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매가 10억 이하, 뭐 6억에서 9억 정도 이런 매매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6억에서 9억 정도 매매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신혼부부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뭐 일도 바쁘시고 육아하느라 바쁘시다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아, 나 내 집 마련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딱 하시고 접근하셨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요. 혹은 내가 보고 있는 6억대, 뭐 9억대 단지는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특히 서울 아파트들은 이제 구축 아파트고 이제 언덕에 있다 보니까 이거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3년 동안 안 올랐으면 앞으로도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통화량 상승을 계속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 가격은 우상향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잠깐 멈춰있던 시기나 관망하는 시기는 내 집 마련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 봤을 때 지금 내 집 마련하고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중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에서 이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특정 단지에 제가 살펴볼게요. 용인 수지구에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역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왔어요. 2017년 8월 2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합니다. 불과 한 달 전이랑 비슷하죠. 이때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할 거예요. 지금부터 8개월 정도 후면은 여러분들 집 안 팔면은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돼요. 4월 1일 전에 팔면은 그래도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데 4월 1일 이후에 팔면은 2주택자분들 20%, 3주택 이상 분들 30% 중과돼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세요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게 대책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강남 같은 데는 2014년부터 제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분당 이런 흐름을 거쳐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수지까지 흐름이 온 거예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가 실질적인 매매가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았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일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개가 시행됐고요. 매매 물건들이 잠겼어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안 팔면 그만이에요. 안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왕 뭐 수지 같은 데는 가격이 이제 상승했는데 이거 안 팔면은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018년 9월 13일, 그러니까 5개월 후죠.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을 발표합니다. 이게 2018년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2019년 보유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랑은 다른 얘기예요. 양도세 중과는 안 팔면 되는데 보유세는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년 전에 내 집 마련해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안 나오고 연금만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유세를 내래.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2019년부터 하락장이 진행됩니다. 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중과 이후로 한 1년 정도 가격이 지지부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10일 날 710 대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6% 정도로 최고세율로 매기는 겁니다. 이거는 2021년 보유분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발표를 2018년에 했는데 이거는 꽤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금매가 해소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정부가 발표한 거죠. 보유세 이거 중과하는 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한 번 더 하자. 근데 어떻게 됐나요? 더 이상 정책의 효과가 닿지 않는, 정책의 효과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대세 상승으로 흘러간 겁니다. 정리하면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나서 금매들이 몇 번 나오고 그리고 보유세가 증가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힘든 시기를 겪었죠. 하지만 등락을 거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우리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프를 하건 뭘 하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큰 흐름은 거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2018년에서 2019년은 이 시기가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2018년, 19년 때는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이 동탄 신도시라는 정말 큰 대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이런 대단지로 입주하면서 보유세 중과와 대규모 폭탄 공급이 맞물렸었어요. 그래서 뭐 전세가도 하락한 거 보이시잖아요.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매매가도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 공급이 없어요. 보유세 중과 영향을 입지만 2018년, 19년만큼 큰 그런 매매가의 하락은 그전 상승장보다는 지금 상승장이 뭐 상승장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입니다. 2018년, 19년 때는 주식시장이 크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이제 쏠렸거든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생각하거나 자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말고도 주식, 뭐 코인 이런 다양한 대체 투자 금융상품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자가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지난 상승장에 비해서 상승할 만한 요인은 공급이 없다는 거. 하지만 상승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요소는 주식시장이 좋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지난 상승장과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보유세 중과는 은퇴를 하신 분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건 안 팔면 되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보유세 중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까지 관망할 수 있는 요소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보유세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관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기이고요. 보유세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먹히지 않을 때는 이제 매물도 잠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물건을 잡을 수가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마음이 있으면은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산 가격보다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년 뒤를 보고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청약 관련해서도 요즘 뭐 계약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청약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러니까 청약 당첨만 되면은 이걸 포기할까 이런 말씀들은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첨은 되지만 계약을 포기하고 통장을 유지해도 기대치는 낮아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면서 그 분양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철근이나 시멘트나 이런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전과 2020년, 21년 이후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같은 지역이라도 거의 1.5배 수준으로 됐다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계시겠죠? 내가 청약이 당첨돼도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내가 로또 청약 맞아? 오히려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서울 용산 청년 안심주택에 선정됐던 직장인 민희은 씨는 가명이에요, 여러분. 최근 주택청약 조축 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당첨됐지만 분양으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으로 공공임대는 당첨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청약을 임대하려고 모으시는 분들보다는 내 집 마련하고 하려고 모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 분양가도 높아지고 또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공공임대에 당첨됐는데 그 월세가 이제 월 67만 원, 94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또 79만 원에서 111만 원의 주차비와 관리비가 이제 별도로 붙은 공공임대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시설은 괜찮은데 이 월세 부담하느니 그냥 돈 모으고 청약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인 가구 분들은 당첨 점수도 낮고 가점도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으로 청약을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청약을 포기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약간 좌절감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또 청약에 대한 무력감을 다른 청년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2023년 청약통장을 해지한 직장인 이승민 씨는 자금을 주식계좌로 옮겼다. 이 씨는 코로나 이후 유동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사 부담이 커졌고요. 그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됐다면서 예전처럼 신축 프리미엄으로 내가 로또 청약을 당첨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내 집 마련하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출 규제도 많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최근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요즘 청년들이 해외 주식을 쿨해 보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쿨해 보이려고 주식을 하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양가도 높아지고 막 규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쿨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월급 상승률은 적고 또 주식은 많이 오르고 있고 자산도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해외 주식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예금 적금만으로는 이제 앞으로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겠는데 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쿨해 보이려고 했다는 거는 요즘 청년분들의 이런 고민들 이런 어려움들을 좀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몰매를 많이 맞으셨죠. 그 계기로 많은 지금 정부 관료분들께서도 지금 청년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돈을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전 청약도 2, 3년 전에 했었죠. 근데 추정 분양가가 3억이었었는데 실제로 본 청약이 진행되면서 분양가가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명 중에 4명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회의감은 2030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선배님들도 통장 납입 기간은 충분한데 자녀가 또 독립해서 또 부양가족 점수가 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다면서 50대까지 내가 무주택으로 유지했고 청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막상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하면서 부양가점이 낮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50대 선배님들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분들, 40대 분들, 50대 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런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많지 않고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청약만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청약 가점을 정확히 계산해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가점으로 당첨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 그런 지역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도 거주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지역에 언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지, 청약 일정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 그리고 세 번째, 데드라인을 정해 놓는다.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2027년 1월까지 청약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집 마련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실제 예산, 뭐 대출금이나 원리금 상환금액,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 종합해서 내 집 마련 예산을 구해 보시고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 안에서 구축 아파트도 괜찮아요.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로 지금 요즘 뭐 청년분들, 40대 50대 선배님들, 60대 선배님들까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기적인 등락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10년 뒤에 어떤 선택이 덜 후회할까를 기준으로 지금 내 집 마련을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